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내 모바일 게임 업체들이 잇따라 중국, 유럽 등 해외 시장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그동안 담임 선생님 측 감독으로 대변됐던 채찍 중심의 감독 시스템을 금융사의 자율규제로 바꿉니다. 지난해 국세 결손 규모가 10조 9천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며 3년 연속 결손을 기록했습니다. 시중금리 하락 추세에 맞춰 청약저축금리도 다음 달부터 0.2%포인트 인하됩니다. 이어지는 그렉시트 우려감에 외국인들의 매물 또한 이어지면서 코스피는 1930선대로 하락했습니다. 오늘장 마감 소식 증권부의 박준석 기자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세한 마감 시황 전해주시죠. 네, 코스피 지수가 대외 약재의 1930선으로 후퇴했습니다. 코스피는 10일 전날에 비해 0.57% 내린 1935.86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전날보다 0.13% 하락한 592.95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이날 상승 출발한 코스피는 그리스가 구제금융 연장을 거부하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약세로 전환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세가 강하자 1930선까지 밀려났습니다. 외국인은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 1,306억 원을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개인이 930억, 기관이 381억을 순매수하며 지수 방어에 나섰지만 외국인의 매도세를 저지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업종별로는 운수창고, 의약품, 증권 등이 약세를 보였고 전기가스, 의료정밀, 비금속 광물 등은 상승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네이버가 4.85%나 떨어졌고 삼성 SDS, 삼성생명 등이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포스코, 한국전력, 기아차 등은 올랐습니다. 네, 한편 네이버가 외국인들의 매물 폭탄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오늘은 주가가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들어보죠. 네, 네이버가 외국인의 매도 공세에 연일 하락해 최근 1년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성장 모멘텀 둔화에 대한 우려가 외국인들의 투자 심리를 악화시키고 있다며 당분간 주가가 약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이버는 10일 유가증권 시장에서 전날 대비 4.85% 하락한 64만 8천 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중한 때 네이버는 6.17% 내린 63만 9천 원에 거래되며 64만 원 아래로 떨어져 52주 신저가로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네이버의 시가총액도 이날 21조 3,598억 원으로 줄어 일주일 만에 2조 원이 넘게 날아갔습니다. 코스피 시총순위에서도 이달 초 6위에서 9위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최근 네이버의 주가를 끌어내린 것은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은 지난달 26일부터 본격적으로 주식을 팔기 시작해 이날까지 사실상 11거래일 연속 네이버 주식을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이 기간 외국인이 순매도한 규모는 총 2,546억 원에 달합니다. 외국인은 네이버가 지난해 실적을 발표한 29일 588억 원을 팔아치우며 매도폭을 키웠고 이날도 178억 원어치의 주식을 순매도했습니다. 외국인이 네이버에 투자한 자금을 빼는 이유는 단기 성장 모멘텀에 대한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인 라인의 타임라인에 별도의 수익 모델이 없는 데다 올해 경영을 실적 개선보다는 사업 확장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익 성장 모멘텀이 둔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 연구원은 이어 올 상반기까지는 주가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최간순 SK증권 연구원 역시 신규 사업 모델인 라인의 이익 기여도가 예상보다 크지 않고 해외 시장 추가 개척도 미진할 것으로 보여 주가도 당분간 횡보를 거듭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박준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내 모바일 게임사들이 중국과 유럽 문을 두드리며 해외 시장 확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이 포화 상태라는 판단 때문인데요. 해외 진출에 성공한 게임들은 실적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창신 기자입니다. 국내 모바일 게임 업체들이 잇따라 중국 등 해외 시장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다음 카카오는 오늘 중국 현지 법인인 다음 카카오 차이나를 통해 모바일 게임 퍼블리싱 사업에 진출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바일 게임 퍼블리싱은 게임사가 개발하는 게임의 기획, 개발 단계부터 참여해 출시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 카카오는 50여 명 규모의 전담 조직을 신설해 상반기 내에 첫 번째 모바일 게임을 중국에 선보인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다음 카카오는 사업 성공을 위해 게임 업체들의 현지화를 도울 계획입니다. 중국의 어플리케이션 마켓은 애플 앱스토어와 텐센트, 바이두 등 수십 개에 달해 게임 업체들이 개별 마켓에 접촉해 게임을 등록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다음 카카오는 우선 중국 내 상위 8개 모바일 마켓에 등록과 마케팅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국내 게임 업체들은 이미 국내 시장을 벗어나 해외 시장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다음 카카오는 국내 게임 업체들의 원활한 해외 진출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게임 업계에서는 모바일 게임사들이 해외 시장의 문을 두드리는 이유로 국내 모바일 게임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고 게임 산업에 대한 국내 규제가 심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발 앞서 해외 시장을 공략한 국내 업체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실적을 발표한 컴투스는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이 360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7,458% 급증했습니다. 자체 개발한 모바일 게임 서머너즈 워와 낚시의 신 등이 아시아와 유럽 등 세계 시장에서 큰 흥행을 한 결과입니다. 다크 어벤져2와 엘룬사가 등을 앞세운 게임빌 역시 이날 실적 발표를 통해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은 19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4%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모바일 게임 업체들의 해외 시장 공략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차별화된 콘텐츠로 게임 한류를 일으킬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금융감독원이 그동안 담임 선생님식 감독으로 대변됐던 채찍 중심의 검사 감독 시스템을 금융사의 자율 규제로 바꾸고 대신 위규 사항에 대해서는 강한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이번 금융감독 쇄신을 통해 금융시장의 역동성을 높여 핀테크와 해외 진출 등 금융사들의 새로운 수익원 개발을 지원하고 불법 금융행위에 대응에는 감독 역량을 집중해 소비자 권익을 높일 방침입니다. 정은규 기자가 전합니다. 앞으로 금융회사들이 검사와 감독에 따른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대신 위규 사항이 반복되거나 중대할 경우 기존보다 강한 징계를 받게 됩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오늘 이 같은 내용의 금융감독 쇄신 및 운영 방향을 발표하고 금융감독 관행의 일대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우선 사사건건식 개입과 잦은 검사 등 그동안 금융사를 괴롭혀온 금융감독 관행은 자율규제와 시장규제 위주로 바뀌게 됩니다. 금감원은 앞으로 배당과 이자율, 수수료, 신상품 출시 등에 대해 국제적 기준을 고려한 최소한의 기준만 제시하고 그 범위 내에서 금융사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동안 배당이나 이자율 결정 등은 금융사의 고유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이 건전성 감독이라는 모호한 규정을 이용해 매년 우회적으로 금융사들의 결정에 개입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금융위기 때 만들어진 과도한 영업용 순자본 비율 규제를 완화해 숨통을 터주고 민원이 많은 금융사에 붙이던 빨간 딱지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또 2년에서 3년 주기로 진행되던 금융사의 관행적인 종합검사는 2017년부터 사라집니다. 자율성이 강화되는 대신 중대한 위규 사항이 다수 발견되거나 반복되면 일벌 100개 차원에서 엄중 제재하겠다는 게 금감원의 방침입니다. 영업정지나 정직,
임원 해임 권고 등 제도적으로 보장된 제도수단을 적극적으로 쓰겠다는 뜻입니다. 금감원은 이번 쇄신을 통해 금융시장의 역동성과 안전성을 높여 금융사들의 새로운 수익원 개발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금융권 화두로 떠오른 핀테크 산업에 금융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술 진단 포럼과 자율협의체 등 접목의 장을 확대하고 핀테크 기업 육성 프로그램으로 지분 투자와 대출, 업무 제휴 등이 활성화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입니다. 또 해외 진출 금융사의 경영 실태 평가를 유예하는 등 해외 신시장 개척과 규제 개혁에도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또 불필요한 검사를 줄이는 대신 불법 금융행위 대응에 감독 역량을 집중시켜 소비자 권익을 높일 방침입니다. 보이스피싱과 불법 사금융, 불법 채권 추심, 꺾기, 보험 사기 등을 5대 민생침해 불법 금융행위로 규정하고 금감원 내 대응 협의체를 운영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비리와 사고의 원인이 되는 대포통장 근절 차원에서 금융사의 통장 남발 행위를 쇄신하고 장기 미사용 통장 정리, 대포통장 양도 행위 및 통장 매매를 위한 광고 행위의 처벌 근거 신설 등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증세 없는 복지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해 세수 결손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국세 수입은 205조 5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3조 6천억 원 증가했지만 예산에 비해 10조 9천억 원이나 부족했습니다. 이로써 세수는 2012년부터 3년 연속 결손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 2014 회계연도의 총 세입부와 총 세출부를 마감하고 세입 세출 실적을 확정했습니다. 기재부는 기업 실적의 하락에 따른 법인세 부진, 부가가치세 및 관세 등의 저조한 실적, 이자 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부진 등으로 세수가 예산에 미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목별 예산 대비 부족액은 법인세가 3조 3천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관세와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도 1조 원 이상 부족했습니다. 전년과 비교하면 소득세는 11.5%, 소득세 중 근로소득세는 15.5%, 부가세는 2.0% 등의 증가세를 보였지만 법인세는 2.7%의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기재부는 지난해 세수 결손이 발생했지만 유가 하락 등 긍정적 요인이 있어 4대 부문 구조 개혁과 경제 활성화를 차질 없이 추진하면 올해 세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예산정책처 등은 경기 부진 지속과 정부의 높은 성장률 전망치 등을 이유로 올해도 세수 결손이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유사들이 이번 주 들어 휘발유 공급 기준 가격을 리터당 70원 이상 큰 폭으로 올렸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주유소 기름값이 급등할 전망입니다. 정유사들은 지난 1월 마지막 주 리터당 11월, 지난주에는 3원 올린 데 이어 이번 주에 70원 넘게 올리며 3주 연속 공급가를 인상했습니다. SK에너지는 휘발유 공급 기준가를 지난주 대비 리터당 72원 오른 1,508원, GS칼텍스는 71원 오른 1,503원에 책정했습니다. 경유값은 SK에너지가 51원 올려 1,324원, GS칼텍스가 54원 올려 1,514원이 됐습니다. 지난주 두바이유 평균 가격은 배럴당 52달러 36센트로 전주 평균 44달러 57센트보다 7달러 79센트 올랐습니다.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값도 닷새 연속 올라 리터당 1,414원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리터당 1,200원대 주유소는 지난 2일 전국 134곳에서 40여 곳으로 줄었습니다. 정유사의 휘발유 공급 기준 가격이 1,500원대로 인상됨에 따라 1,200원대 주유소는 물론 1,300원대 주유소도 감소할 전망입니다. 주유소들이 실제 정산할 때 공급 기준 가격보다 리터당 최대 100원 할인받아도 1,400원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전국에서 기름값이 가장 비싼 서울의 경우 휘발유 값이 다시 리터당 1,500원대로 올라섰습니다. 시중금리 하락 추세에 맞춰 청약저축금리가 다음 달부터 0.2%포인트 인하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에 이자율 고시 일부 개정안을 26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 고시 개정안은 일반을 상대로 한 의견 수렴과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등을 거쳐 다음 달 1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2년 지나고 나서 해지하는 경우 지금은 연 3.0%의 금리가 적용되지만 다음 달 1일부터는 금리가 2.8%로 인하됩니다. 가입기간이 1년 이상에서 2년 미만인 경우는 현재 2.5%에서 2.3%로 1년 미만이면 2.0%에서 1.8%로 각각 떨어집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시중금리가 급격히 하락하면서 지난달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금리가 사상 최저치인 2% 초반대를 기록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주택기금 운용심의회의 심의 등을 거쳐 청약저축 금리를 현실화했다고 말했습니다. 국토부는 그러나 청약저축이 서민들의 주택 구입자금 마련을 위한 저축의 성격이 있는 점을 고려해 시중은행 예금금리보다는 좀 더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요즘 저금리 시대를 맞아 금융사업자들이 생존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은행과 보험, 증권사업자들이 고객을 지키고 또 빼앗기 위해 애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은 특판 상품은 물론 다소 높은 수익률 등을 앞세워 고객을 끌어들이고 있는데요. 금융사업자들의 저금리 시대 생존 전략과 자세한 소식 금융부 양철민 기자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저금리 늪에 빠진 금융사들이 각기 다른 전략으로 고객을 끌어모으고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증권업계 실상은 어떻습니까? 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9일 머니마켓 펀드, 즉 MMF 설정액은 101조 8,160억 원으로 지난 연말 대비 23% 이상 늘어났습니다.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이 MMF로 몰린 것인데요. 증시 진입을 기다리는 투자자 예탁금도 17개월 만에 18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증시 주변에 자금이 몰리자 증권사들은 이들 자금을 묶어두기 위해 다양한 상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 대표적인 중위험 상품인 ELS의 경우 올해 1월 전년 대비 51% 증가한 7조 원이 발행됐습니다. ELS도 전년 동기 대비 14% 늘어난 1조 5천억 원이 발행됐습니다. 특판 환매 조건 부채권 상품도 인기를 얻고 있어 대신증권은 최근 고수익 특판 환매 조건 부채권 상품을 판매한 결과 2달여 만에 3,600억 원이 넘는 자금을 끌어들였습니다. KDB 대우증권도 올해 3.0%의 수익률을 제시한 판매 조건부 채권을 판매해 지난주에는 100억 원을 넘게 팔았습니다. 확실히 증권 쪽에는 돈이 많이 몰리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서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은 은행이 아닐까 싶습니다. 은행권은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네, 은행들은 금리로 승부를 보기보다는 맞춤형 상품 출시 등을 통해 저금리 시대에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중 기업은행은 지난 6일 평생 금연 적금을 출시한 데 이어 신 IBK 급여 통장, 평생 든든 적금, 더블 찬스 정기예금 등 3개의 상품을 이달 내로 출시하기로 하는 등 가장 공격적인 영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은퇴 고객을 위해 우대금리 등을 제공하는 상품 개발에 돌입했으며 이르면 4월께 관련 상품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우리은행은 금리 관련 혜택보다는 수수료 우대 등의 혜택에 초점을 두고 상품 개발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연말정산에 세금 폭탄을 맞은 직장인을 위한 상품도 준비되고 있는데요. 기업은행은 연말정산과 관련해 직장인에 맞춤한 상품을 개발 4달께 내놓을 계획입니다. 네, 저금리 시대에 신뢰하는 곳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또 이 보험업계 아니겠습니까? 보험사들의 대응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네, 시중은행들이 특판이나 우대금리 같은 틈새 무기를 활용해 고객 다잡기에 나서고 있는 것과 달리 보험사들의 대응 전략은 다소 평이한 편입니다. 오는 4월 1일까지 새로운 생명표를 적용, 보험료를 재산정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신상품이 나오기 힘든 상황입니다. 보험사들은 대신 4월 이후 집중적으로 상품을 쏟아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 4월에 연금 기능을 강화한 종신보험이 잇따라 출시될 예정인데요. 하나, 교보, 신한, 흥국, KB생명 등 5개 생명보험사가 오는 4월 연금 지급 기능을 강화한 종신보험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금리 경쟁력을 높인 신상품도 줄줄이 출시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KDB생명은 최근 동일한 보험료로 기존 보험보다 최대 5.0% 이율을 더 주는 KDB 다이렉트 연금 보험을 출시했으며 유사 상품도 4월 이후 잇따라 출시될 전망입니다.
저금리 시대를 맞아 이 금융 사업자들도 골치가 참 많이 아프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금융부의 양철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을 지원하는 러시아를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즉각적인 도발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두 정상은 또 경제 제재를 비롯해 외교적 수단을 통해 사태 해결을 모색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으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에 대해서는 시각차를 보였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메르켈 총리와의 정상회담 후 우리가 계속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만약 러시아가 지금의 항로를 고수하면 정치적, 경제적으로도 더욱 고립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방어용 살상 무기를 지원하는 방안도 현재 검토 중이라면서 아직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메르켈 총리는 영토 주권에 관한 원칙을 포기하면 우리는 유럽의 평화 질서를 유지할 수 없다면서도 독일은 군사적 해법을 모색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다만 오바마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미국과 유럽의 동맹은 변함없이 계속 이어지고 굳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메르켈 총리는 이날 러시아에 대한 추가 경제 제재 필요성에도 공감했으나 제재 시기는 상황을 봐가며 조율키로 했습니다.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가 이달 말 종료되는 구제금융의 연장을 요청하지 않겠다며 가교 프로그램을 요구하자 채권국인 유럽연합이 반발했습니다.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현지 시간으로 어제 그리스 정부는 치프라스 총리가 제안한 프로그램을 무조건 수용할 정도로 유럽 전반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을 거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며 경고했습니다. 그는 이어 오는 11일과 12일 열리는 유로존 재무장관 임시회의와 EU 정상회의에서 그리스 요구가 받아들여질 것이라 예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스 재무부 관계자는 이날 그리스 정부가 양보할 수 없는 쟁점은 인도주의적 위기 해소와 재정 흑자 목표의 대대적인 감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EU 채권단과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될 수 있는 새로운 경제 협상을 원한다며 여기에는 사회 지원책과 완화된 예상 목표가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영국의 데이빗 캐머런 총리가 이날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즉 그렉시트 상황에 대비한 비상대책을 긴급 점검했습니다. 세계 최대 모바일 칩 제조업체인 미국 퀄컴이 중국 정부에 1조 700억 원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습니다. 골칫거리를 해결한 퀄컴은 올해 실적 전망치도 상향 조정했습니다. 퀄컴은 성명을 통해 자사의 반동적법 위반 여부를 1년 넘게 조사해온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9억 7,500만 달러, 한화로 약 1조 681억 원의 벌금을 내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퀄컴은 이번 결정을 번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퀄컴이 이같이 거액의 벌금을 납부하기로 결정한 것은 기술 특허로 대부분의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는 만큼 중국 휴대폰 제조업체들로부터 로열티를 지급받기 위해서입니다. 중국 스마트폰 기업들은 퀄컴이 모바일 칩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며 이를 악용하고 있다고 당국에 제소한 뒤 아예 로열티 지급도 차일피일 미뤄왔습니다. 중국 최대 이동통신사 차이나 모바일은 퀄컴 기술을 사용하는 기기를 아예 판매 명단에서 배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중국에서 문제를 해결한 후 퀄컴은 올해 매출과 수익 전망치를 높여 잡았습니다. 퀄컴은 2015년 회계연도 매출 전망치를 기존 260억에서 280억 달러에서 263억에서 380억 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2월 10일 화요일 센 경제연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